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로 밝혀지고 있는 5.18 이번 특별법으로 낱낱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지금 큰 논란이죠.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시켜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서 만 하루도 되기 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그러고요. 스피드스케이팅 그 팀 추월팀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국제통상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해외 언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셈이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진상들을 밝히게 될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인데요. 예. 크게 보시면 이제 5.18, 80년도 있었던 거죠. 5.18 당시에 군에 의한 학살, 민간인 학살 사건, 예. 사망도 있었고요. 예. 상해, 실종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고요. 예. 또 안매장 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매장지의 소재, 또 유해 발굴, 또 수습하고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대한 인권 침해나 또 각종 조작 의혹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되고, 특히 군이 시민들에 대해서 최초 발표한 게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 발표 책임자가 누구냐, 예.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느냐를 좀 따지는 거고요.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헬기 사격,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시민 피해, 예.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간에 좀 의혹이 있다,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예.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털고 가자, 예. 진실을 밝히고 가자,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근데 북한군 개입 의혹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법안들을 제기한 의원들이 낸 법안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따져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상임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그걸 침투 조작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북한군 개입 여부도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누가 그러면 조작했는지, 침투가 있었다고 조작했는지 따져보자, 두 가지를 다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북한군이 실제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던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면 당연히 개입이 없었다는 게 만약 밝혀진다면, 그러면 왜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됐는지로 당연히 연결되겠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권한을 갖느냐, 활동 기한은 얼마냐,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 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위원이 9명입니다. 상임위원이 3명이고요.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4명을 추천하고요. 야당에는 교섭단체도 있고 비교섭단체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4명, 그래서 9명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끌고 가게 되고요. 권한이 우리 실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줘서 좀 실효성을 갖도록 해놨는데, 동행명령권도 부여를 했고요. 청문회도 할 수 있게 해놨고, 또 필요하면 국회에 특검 수사를 좀 의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9명이지만 그 밑에 실제로 일할 실무진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진은 30인 이내인가요? 50인 이내로 정리를 해놨는데,
상임위원이 3명이니까 이 상임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들을 오래 연구하시고 추적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단위도 꾸리고 하면 또 현 정부가 상당히 이 진상규명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도 특히 이번에는 예.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최초 발포의 뭐 책임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하.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예. 일단 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예.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뒤에 이제 책임 묻는 것만 가지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공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협조를 안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진실을 좀 있는 그대로 규명을 하고 예. 처벌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풀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자신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된 거거든요. 네. 합의 처리를 한 것이고 서로 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된 거고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야당의 의견들을 많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 갖고 붙들을 잡을 명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국방위에서 야당원들과 협의해보니 이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의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철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역시 의결됐다면서요? 네. 요거는 과거 한때 활동했던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다시 만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때 3년 동안 활동했는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의혹을 다 못 푸신 유가족분들이 많죠. 계속 이걸 해달라고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때 못다한 것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것도 좀 밝혀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다 밝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거는 몇 년이나 또 활동하게 됩니까? 요것도 3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낼 때는 상설 기구를 하자고 했는데 이건 뭐 계속 상설을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반론이 있어서 저는 뭐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3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 3년 동안 못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법안이 있는데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되면 3년 이후에는 그 군인권 보호관이 이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상설기구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본회의 통과 무난하겠죠? 이거는 아마 5.18 특별법보다 더 쉽게 본회의에서 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만시지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지금 아주 논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선수가 동시에 보통 들어오는데 한 선수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마치 그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선수 탓하는 듯한 그런 멘트들이 나와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무려 30만 명이 넘게 지금 참여했습니다. 두 선수, 기자회견을 한 남은 그 두 선수 자격 박탈해라. 빙상연맹 엄중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인데요. 조금 전 5시 반에 이 팀 감독과 논란이 된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자,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이 좀 쉬셨네요. 네. 대부분 다 압니다만은 팀 추월 경기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여자는 6바퀴, 남자는 8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3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그 팀의 3위 선수 들어오는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됩니다. 예. 마지막 선수의 기록인데 마지막 선수만 놔두고 앞에 두 선수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기죠? 거의 없는데요. 어제 폴란드전에서도 그런 게 조금 있었고요.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도저히 컨디션이 나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네. 네. 오늘 이제 5시 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감독이 설명하기를 원래 이제 작전을 쭉 짜놨었는데 맨 뒤에 뒤쳐졌던 그 노선영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맨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는 작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앞에 두 선수와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 거를 코치진들이 앞에 두 선수한테 열심히 알려줬는데 제대로 그 경기장 분위기가 시끄러워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한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한 팀이 아니었다? 예. 왜냐면 지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한 팀이 됐잖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팀추어는 사실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예. 백철기 감독 얘기로는 6바퀴를 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김보름 선수가 3바퀴 돌고, 그다음에 박소 선수와 노선영 선수가 박지호 선수와 노선영 선수가 한 바퀴씩 돌면 한 바퀴가 남잖아요. 예. 마지막 바퀴는 같이 다 도는 걸로 전력을 다해서 예. 노선영 선수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지겠다는 백석일 감독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때 김보름 선수한테 인터뷰 내용 때문에 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예. 그랬더니 김보름 선수가 무조건 내가 잘못이다. 예. 상처를 드린 부분 사과를 드린다. 모두 뒷선수를 못 챙긴 내가 잘못이다 하고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호 선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저히 떨려서 못 나갔다. 기자기는 못 나가겠다고 해서 안 나왔고요. 예. 노선영 선수는 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래도 두 가지 의혹이 남아요. 하나는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팀초에 관중들 소리 때문에 코치 소리가 안 들렸다. 예. 그는 좀 문제가 있죠. 예. 한 몸이 돼서 움직이면 숨소리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노선영 선수가 감기 몸살로 안 나온 것도 이것도 또 본인의 의사겠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방송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감기 몸살이라도. 예. 네,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또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기영로 씨가 한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어제 그 경기 끝난 후에 노선영 선수가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한 팀이라면 울고 있는 선수 옆에 다른 선수들이 가서 같이 있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울고 있는 선수를 놔두고 두 사람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팀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 자기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해서 예. 그 언니거든요. 29살이고 25살, 19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언니가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울음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 예. 그냥 딴짓했던 자체가 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예. 또 박대영 코치가 이제 가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그 박대영 코치가 전체 스케이팅 코치거든요. 전체 네덜란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데 이분은 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승훈 선수가 어지기를 1000m 금메달 땄잖아요. 예. 그때 4위 했다가 동메달 따면서 무슨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승훈 선수를. 예. 자기 나라 스벤크라모 선수의 금메달을 뺏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무등을 배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진짜 스포츠맨십이 이 사람의 스포츠맨십을 닮았다면 예. 이 사람의 지도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어제 박대영 코치가 유래했던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뛰었던 두 선수는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건 한 네. 팀이 아니었다 이 말인데. 네. 그럼 그 같이 뛴 그 두 선수의 개인적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팀 그 빙상 연맹이나 팀 감독 코칭 스태프의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같이. 예, 빙상 연맹이 항상 사벌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한국 패대 선수들이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이승훈, 김보름, 정지훈 선수가 며칠 동안 따로 훈련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긴 시간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빙상연맹이라든지 코칭 스텝이라든지 또 이번에 박철기 감독, 선수 다 이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빙산 연맹을 둘러싼 잡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아까 방금 언급하신 고질적 파벌, 그게 이번에도 또 드러난 거 아닌가요? 네, 한 20년 넘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짬짬이 사건, 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국내 파벌 문제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거, 또 최근에도 선수들의 잇따른 이탈 행위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게 이제 빙상연맹,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이런 데서는 이제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가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차를 걸거든요. 예. 거기서 이야기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기영로 씨 빨리 목소리 회복하셔야지 이거 인터뷰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였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전무와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그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주 자주 화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 그 경기가 어제 저녁 8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24시간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됐죠. 32만 명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게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죠. 20만 명이 넘으면. 한 달 내 20만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내에 20만 명.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그냥 정한 규칙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청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빙상연맹 적폐 정산, 청와대가 해달라 이거거든요. 청와대가 그거 할 수 있나요? 없죠.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선수들이 잘못을 했다면 이게 또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터뷰도 해야 할 거고, 징계위원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빙상연맹 적폐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의 승마협회 개입, 그때도 명분이 적폐청산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닌데 네티즌들은 그냥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싶으면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이게 또 청와대 얼마를 넘은 게 화제가 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되건 안 되건 간에 화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일단 거기로 가고 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죠. 지금까지 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긴 청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 15번째예요. 이번 게. 벌써? 보면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치 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뭐 권역 외상센터 지원 강화, 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정형식 판사면 요건 답이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사죠. 정판사. 마침 공교롭게 여기 대한 답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죠. 조금 아까. 답은 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판사의 이제 거취에 판사에도 대해서 관여할 수 없죠. 사법부가 엄연히 독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원래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이 나와서 답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할 수 없다라는 답 때문인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대답을 했어요.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은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정 비서관이. 딱 법에 있는 그대로 읽어준 거죠.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그 청원이 참 꽤 있었죠. 그러니까 20만 돌파한 것 중에 이미 답한 것 중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답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조두순 출소 반대. 이건 뭐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뭐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 나온 형량 그대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보안 장치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법 개정에 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답변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시간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이건 뭐 전 곧 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이런 건 이제 청와대 답을 할 수 없거나
이 자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은 곤란해지는 것들. 예.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뭐 국회의원 급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이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청원 한 달에 20만 명 넘으면 어쨌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도 나도 또 그 진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냐 따지지 않고 막 몰려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이런 현상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정혜성 비서관이 판사 징계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덧붙였어요. 국민 비판을 새겨 듣는 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책무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청원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청와대로 청원이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좀 청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 뭐 예. 모든 고3 수험생에게 치킨을 한 마리씩 쏩시다. 뭐 롱패딩을 못 입게 합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다른 기관의 문제가 커요.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된 청원이라든지 이게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청와대로 집중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본질적 의미의 청원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렇죠. 일단 띄우고 보자라는 그렇죠. 식의 될 수가 있고 청원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정말 꼭 필요한 청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휘발성이 높은 사안들에 비해 가지고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혀버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청와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저 이런 제안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권익위의 신문고 제도라든지 그렇죠. 국회 청원 제도라는 원래 이제 제도화된 것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이쪽으로도 좀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 청원의 인기몰이가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회 청원, 국민권익위 신문고 이런 게 소홀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 원래 거기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여자 컬링 대표팀이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늘 미국하고 경기했는데 또 이겼죠. 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7차전에서 세계 랭킹 7위의 미국을 9대6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초반 4엔드까지는 미국이 3대2로 앞서갔는데요. 5엔드에서 한 번의 찬스로 4점 스틸을 거두면서 역전했습니다. 네. 그 미국이 10엔드 마지막 스톤을 남기고 경기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6승 1패, 조 1위로 10개 참가팀 가운데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 여자 컬링이 처음 올림픽에 나갔던 게 4년 전 소치 대회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부터 컬링 중계 보는 재미에 빠지긴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8등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4년 만에 4강 그리고 1위로 진출. 참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마지막 경기를 했죠. 네, 오늘 스웨덴과 7, 8위 결정전에서 1대6으로 패했지만 역사적인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모두 5번의 경기를 치렀고요. 아쉽게도 1승의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만 경기 내내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오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팀 코리아 이렇게 외친 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네, 머리 감독도 선수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박초로 북한 감독과도 포옹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정부가 한국 GM 군산 공장이 위치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 절차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 뭡니까? 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즉 근로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실업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으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종합 취업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한 특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 지역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겸 대변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정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자금 보조와 융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그 GM 경영진들이 정치권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리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어 카잼 한국 GM 사장이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또 여야 원내대표들과도 각각 비공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예. 네, 참석자들에 따르면 GM 측은 군산공장 폐쇄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요. 예.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자구책에 대해서는 신규 차종 2종을 창원 부평공장에서 집중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네. 정작 이런 투자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공장은 예정대로 폐쇄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테니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인질 협상이다.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인질까지 잃지 말고 그냥 인질을 포기하라. 뭐 이런 댓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임금으로 생산성에 안 맞는 기업은 직장 폐쇄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노조를 애둘러 겨냥하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정부와 GM 그리고 정치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좋은 해법을 이건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제작사죠.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영화 블랙팬서 열풍입니다. 예. 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2월 개봉작 중 역대 최고액 2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한국에서도 개봉 6일 만에 33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제 9년 동안 설 연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한국 영화의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열풍,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부분 백인 또는 백인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흑인은 항상 주인공 주변부에 머무는 역할이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블랙팬서는 미국 흑인들, 그러니까 그 흑인 히어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들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도 블랙팬서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미셸은 현지 시간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팬서 덕분에 젊은이들이 마침내 극장에서 자신과 닮은 영웅들을 보게 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 장면 부산에서 찍었다면서요? 네, 블랙팬서는 부산 로케이션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같은 부산의 명소가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블랙팬서를 유치했다고 하고요. 블랙팬서 제작팀이 지난해 3월 9일 동안 촬영을 하는데 약 3,000명을 고용하고 40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참, 뭐 돈도 벌고 그다음에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죠. 우리가 수출하는 세탁기 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대폭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뭐 우리 정부 안보 문제와 통상은 별개다. 강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통상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전에 있었던 세탁기 얘기는 뭐 한때 저희 방송에서 좀 소개했으니까 네. 요번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 게 뭐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 국내법인데 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그런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든지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안보하고 통상을 결합시킨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예. 이번 관세 폭탄의 근거가 뭐냐면 미국 철강 산업이 설비 능력의 70%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유사시에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근거가 없는 논리고요. 예. 그래서 이 70%의 가동 능력을 8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이제 이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약 2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을 일률적으로 2017년 수출액의 63%로 감축시키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의 수출품에 대해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철강 가동률이 80%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네. 여기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에 대해서만 네. 무려 5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들어있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1, 2, 3안을 제안했고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4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예정인 거죠. 근데 자기네 철강 생산 능력 공장의 70%밖에 가동을 못 한다.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논리라면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을 미국 스스로가 훼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 한국 GM 군산 공장이 벌써 몇 년째 가동률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미국의 논리대로라면은 예.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뭐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식량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0% 이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예. 이 철강에 그러니까 안보에 필요한 어떤 고급 철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미국이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어떤 안정성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지속적인 그런 국제경제 질서를 끌고 나가줘야 될 네. 그런 주도를 해야 될 미국이 정반대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1, 2, 3안 사실 다 문제인데. 다 문제죠. 이란 2안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안이 되면 타격이 제일 큰 거고. 그렇죠. 근데 이 1, 2, 3안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로스 장관의 권고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의회가 만든 법이고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을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우리한테 안 좋은 3안 거기에 왜 일본이나 독일은 빠졌는데 우리만 들어가느냐 뭐 이게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우리만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저의 견해는 예.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미국과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을 빼는 사안이 들어간 것은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통일된 압박을 조금 덜어보려는 것이지. 아하.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일련의 조치들, 그 파리 협약에 탈퇴한다든지 또 그 TPP를 탈퇴한다든지 이런 즉 그러니까 국제 질서와 관계없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또 뭐 미국이 보고서에 적시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을 가져다가 우회해서 미국에 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일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게 나왔는데 예. 지금 이 우리가 중국산 철강을 가져와서 재가공해서 미국에 파는 물량은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마치 한국이 어떤 불똥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새로운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이 맥락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냥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자기네 산업에 위협받으니까 아무 논리나 갖다 대고 아무 법적 근거나 갖다 대서 무조건 막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국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를 그래도 좀 유지시켜온 국제통상법의 그런 기본 원칙을 미국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번에 미국의 그 세탁기 태양광 부분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때 세이프가드 발동시켰던 그 논리를 보면은 마치 이제 한국이 한국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미국의 어떤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네. 그 자체도 사실 관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의하면 이제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그런 세이프가드를 원칙적으로 매기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보는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의 기초가 되어온 그런 기본 원칙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이번 건도 그렇고 지난번 건도 그렇고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게 미국 맘대로 조치를 그렇죠. 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는 이제 2013년에 미국이 이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WTO에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승소했거든요. 승소까지 했어요? 예,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패소한 미국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종래 유지되어 온 국제 규범을 미국이 근저에서부터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금 WTO 제소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안 지켜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WTO나 FTA 같은 그런 통상 규범에 호소하되 다만 지금 이 문제는 단지 국제 통상 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정한 실력, 힘을 가져야 된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지금 이 12개 나라, 12개 나라가 만약에 4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조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건 단순히 일부에서 말하는 미중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12개 나라가 공조해서 만약에 정말로 4만으로 가면 12개 나라가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공통의 그런 보복 관세를 12개 나라가 다 매기는 거. 그것을 우리도 준비하겠다. 즉 이러한 일정한 내용이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트럼프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에 조금은 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령 우리가 이 셰일가스도 지난번에 계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4만을 가면은 우리도 셰일가스를 계약 규모를 줄이겠다든지 취소하겠다든지 즉 미국에게도 뭔가 어떤 아픈 곳 미국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실력 행사로 맞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거죠. 물론 FTA나 WTO 그 룰에 호소하는 것을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제사회 대 미국이라는 지금 형성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 전에 먼저 WTO에 호소하는 등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강제력은 정말 없는 거예요? WTO 강제력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제소해서 2016년에 승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승소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에게 적법한 보복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강제력이죠. 그 보복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우리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런 보복 관세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실질적인 강제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단지 미중 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교 변호사는
사만이 채택될 경우 거기 대상이 된 12개 나라가 함께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관세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만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2개 나라가 공동의 어떤 일테면 회의라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사만을 선택하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 12개 나라 공동으로 하겠다. 지금 이 12개 나라는 뭐 브라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즉 미국의 지금 이 문제는요. 미국 내부에도 보면은 수입업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가면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미국 내부의 의회나 정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만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죠. 사만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24%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안은 선택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미국 대 전 국제사회의 정말로 심각한 대립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20개 나라들 이를테면 뭐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전 국제사회를 사실상 어떤 적으로 만드는 안. 알겠어요. 네. 미국의 철강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캐나다라면서요? 그렇죠. 바로 미국하고 붙어 있는 캐나다까지 척칠 수는 없는 거겠죠, 미국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그렇죠. 모든 나라의 그 수출 물량 63% 감축.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만이 염려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만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사만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어떤 공동의 대응을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미국의 수출업체를 움직일 것이다. 좋은 제안처럼 들리는데 나머지 우리나라 빼고 11개 나라가 미국의 철강 수출하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죠.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53% 관세라는 것은 12개 나라들에게 더 이상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약간의 수출량의 차이도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결국은 장차 어떤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철강 시장을 미국 철강 시장으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사전의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죠. 그나저나 우리가 미국에 1년에 어느 정도나 팔아요? 철강을? 그 금액은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의 약 11% 정도를 수출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그런 대기업에게 주는 영향보다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 뭐 원유 수송관이라든지 그런 특수강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건 우리 또 어떤 고용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그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그런 어떤 우리 통상의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이제는 그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치밀한 그런 행동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정부가 친북적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통상으로 우리를 보복한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의 어떤 뭐 친북이나 뭐 북한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트럼프 등장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지금 파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 국제사회의 문제이지, 뭐, 단순히 어떤, 뭐, 현 정부의 뭐, 정책이 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라지고 그런 한국만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주시면. 지금 이 문제가 한미 FTA 협상을 결국은 한미 FTA라는 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는 협상대로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우선주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한미 FTA의 협상장에서 끌어올 것이냐. 그럼 결국은 이제 동시에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폐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미국의 행동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즉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FTA 협상을 진지하게 협상하면서 폐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한미 FTA하고 맞지 않은 이런 우선주의를 계속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미 FTA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어떤 어떤 형식적인 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를 진지하게 이 협상에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어떤 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 변화를 미국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그런 자세 변화 없으면 사실 우리한테는 타격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말로나 또 WTO 제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피겨 아이스댄스, 프리댄스, 민유라 그리고 알렉산더 갬린조 연기 때 흐르던 곡이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 원곡 한돌이 부른 홀로 아리랑입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오늘 오전에 직접 CBS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밀양에서 황토방에서는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방에서 나왔었어요. 자기가 이런 길을 받아야지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성기 쪽으로 가서 만지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더 큰 배역을 받게 됐죠. 제가 국립극장 개관단원이 되기 전에 밀양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연희당 거리표에서 합숙하면서 농업소녀라는 거를 다른 연출님과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황토방에서 맨날 아침마다 다른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그리고 무슨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매일매일 여자를 갈아치면서 오늘은 네가 들어가. 오늘은 네가 들어가. 매일매일 여자가 바뀌었어요.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역시 그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재령 씨 인터뷰를 한 바 있었고 오늘 아침 뉴스쇼에서도 또 인터뷰가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문학의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죠. 자꾸 폭로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택 씨 관련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밀양 백중놀이 인간문화재 보유자 하영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폭로도 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연희단 거리패 소속 배우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하영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 앞서서 이제 이윤택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는 하영부 씨의 어떤 그 문화여행 행사의 지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문화재청도 이 인간문화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일단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명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태석 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극단 목화의 대표이고 그런데요. 이제 그 SNS에 과거 행적을 폭로한 글들이 올라와서 또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를 향해서 이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묵인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폭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또 서울예대 극작가 부학회장을 했다는 여성 연출가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가장 큰 일은 이제 교수님을 모시는 일이었다라면서 그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오태석 씨 관련 얘기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태석 씨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입장 발표가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명 배우 조민기 씨 관련 폭로도 나왔죠. 조민기 씨는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당시 다수의 학생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서 학교가 조민기 씨를 강에서 배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다음에 피해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난달에 중징계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조민기 씨 소속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성추행은 명백한 루머고 언행이 수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요. 어쨌든 청주대가 2주 전쯤에 학교 차원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28일자로 사표를 수리해서 면직 처분할 계획이다. 이 점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다만 청주대 측이 징계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화예술계의 미투 분위기 상당히 확산될 걸로 보이고요. 차제에 우리의 문화를 문화계의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오늘 뭐 거의 보도가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다스는 누구 거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뭐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자신이 관리했고 최근까지 그 변동 내역을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 재산의 내용에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이상은 씨 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진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검찰은 도곡동 땅 주인은 제3자다 이런 결론을 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를 거쳐서 BBK까지 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땅 실소유주가 누군지 그게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는데요. 이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하고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가 1985년도에 현대건설로 사들여서 10년 뒤에 포스코 개발에 매각하면서 거의 25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2007년도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김재정 씨 지분은 이제 본인 거고 이상은 씨 지분이 본인 건 아니고 제3자로 보인다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지었죠. 근데 앞서 이병모 씨 비롯해서 조카 김동영 씨 등 진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이번에 밝혀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가 있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이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킹건프와 소송 해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위장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이제 보도 나왔고요. 또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실제 소송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에 남는 돈은 자기가 회수하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시 남은 돈이 10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에이킹건프 소속 변호사가 이 돈을 안 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시켜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까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는. 논란 끝에 오늘 모처럼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국회가 이제 재개됐는데요. 87건의 법안을 쭉 심의를 했는데 내실 있는 논의보다는 좀 이념 공세로 얼룩지는 사태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인데요. 오늘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인공기를 태우면 바로 수사를 하면서 성조기를 태우는 건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청 차장은 두 사건 모두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 기를 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로 인한 수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계속 경찰이 김정은 대리인이냐 이렇게 호통을 쳤고요.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북한 대변인인 거 아니냐라면서 김일성 가면 사건에 대해서 왜 북한을 감싸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이 김일성 가면 이 사진을 실제로 들면서 이게 이제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면 찢어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찢기까지도 했는데요. 뭐 물론 이 자리에서 그걸 찢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원맨 쇼를 하신 셈이네요. 김진태 거의 의원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원래 그 법사위가 파행됐던 거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된 의혹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그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런 식으로 뭐 견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검찰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인사 10명 그리고 강원랜드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을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전현직 보좌관을 지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대목도 좀 빨리 수사를 진척을 좀 봐서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이 완화가 쭉 돼왔기 때문에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서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이 조치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재건축 사업 판단을 할 때 구조 안정성 비중 부분을 상향하도록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회적 낭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예외를 유지하기로 하는 그 조항은 좀 남겨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현재 이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조건부 재건축이지만 그냥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건축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거죠. 그런 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의 한 언론이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 그다음에 주민들의 집단 이주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19일자 미국의 USA 투데이인데요. 강원도 정선군의 수감리 마을에 이 호화 리조트, 그다음에 주차장, 헬리콥터 착륙장 이런 시설들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절반이 헐렸다. 예.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최근 많은 그 올림픽 개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평창 올림픽 또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 이주, 그다음에 환경 문제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뭐 평창 올림픽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그 하계 올림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계 올림픽이 훨씬 더 많은 시설이나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브라질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의가 아닌 동기로 해서 이주를 했다고 하고,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빈민 지역에서 강제 퇴거당한 주민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죠. 그 스위스에 있는 강제 퇴거 주거 인권 감시센터가 내놓은 그 2008년 보고서,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1988년도 서울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6차례 하계 올림픽이 열린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제로 떠나게 된 분들한테 정부 보조금은 줬겠죠? 그렇죠. 정부 보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또 그 주민들의 집단 이주 외에도 그 이번에 그 알파인 스키 경기장 조성,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신문 그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가리왕산의 원시림 나무 5만 8천 그루를 벌목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뭐 환경 운동가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이제 그 표고 차이가 최소 800m는 나와야 이 알파인 경기장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런 특성에 맞추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평창 인근에서는 가리왕산밖에는 없었다. 예. 그래서 평창 조직위원회가 그 벌목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수천 그루 나무를 이미 심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고, 네. 그 올림픽이 끝나면은 스키 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가리왕산에다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뭐 그건 좋은데 그 비용은 누가 낼 건지 그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동계 올림픽의 매력이라는 것이 하계랑 또 좀 다른 게 손대지 않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몸이 어우러질 때 정말 이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부 자연 훼손이 됐다면은 이후에 그 조직위의 약속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지 이걸 또 지켜보는 것도 시민의 몫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언론에도 이것도 한번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올림픽 기간 중이었죠. 지난주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경보 문자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이제 우리가 경보 문자 신속하게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빨간색으로 탁 해서 오죠. 네, 예. 건조 경보도 오고 혹한 뭐 물론 지진, 그러니까는 이상 기후나 재난 이런 것들이 닥칠 때 경보 문자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네.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선수나 임원 그리고 외신 기자들에게 이 휴대전화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경보 문자가 전송이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워낙 이 참가 전에 사실 그 남북 대치 상황이라든가 북핵 위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탓에 이 휴대전화로 전송된 경고 문자에 그 기자 그리고 선수단이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당시 상황을 이제 겪었던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18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사화됐는데요. 예. 제목이 재밌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다.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 문자를 받고는 이 문자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가니까 못 읽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계속 남북 위기 상황을 우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근데 이 제인스 기자인데 이름이 이 문자를 받고 가족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자의 번역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인근 지역에 산불이 났다 이런 문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경보 문자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지진 문자였다. 몇 차례 이제 이런 문자가 오면서부터는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들도 이제 몇 차례 논란 이후에는 아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신경해졌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이제 단순히 그냥 씁쓸하다고 말 게 아니라 생각할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 문자 전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어 사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한국말 문자를 받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화기 시스템을 영어로 바꿔보면요. 그 경보 문자가 오면은 맨 위에 영어로 이제 긴급 경보라는 뜻의 그 emergency aler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알아보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써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그래요. 그러니까는 긴장을 하는 마당에 긴급 경보라고 오면서 이제 막 울리는데. 알겠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는 건 이머전시 얼러트 하나인데 그 밑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는 건 모르겠고 그렇죠. 혹시 이거 북한이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뭐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되는데 뭐 이 중에서 한국어 당연히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상당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도 이제 긴급 상황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폭염이나 한파 정도인지 아니면 무슨 전쟁이나 지진, 산사태 같은 건지 이런 정도는 알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술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언어 설정에 따라서 경보 문자의 언어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이게 문자 내용이 짧은 단어 몇 개 정도 뭐 영어로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어를 읽을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긴급 정보는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 경우처럼 말이죠. 이제 이 제목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괜찮아. 만약에 그런 내용이면은 괜찮지만 진짜 위험한 경우에는 또 문제죠. 그러니까요.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양치기 소년의 경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작 심각한 내용인데 무시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또 어떤 소식이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요, 한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일파만파죠. 그 19일자 기사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명한 연극 연출가가 여배우들에게 대한 성추행에 사과를 하면서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사회, 이 사회에서 이제 조용히 확산 중인 미투 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이 남성들이 정부나 기업, 예술계에서 그 최상부를 이제 지배를 하면서 엄격한 위계적인 어떤 규칙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학대, 편견에 대해서 특히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뭐 이 관련 내용들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신문은 그 성별 경제 격차도 한국이 세계 최하위다.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에서도 한국이 144개국 중에서 118위라고. 그리고 또 임금 격차의 경우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다는 거죠. 작년에 미국에서 미투 운동 시작됐을 때 유럽이나 이런 지역으로는 아주 빠르게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차를 두고 온 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이제라도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도 바로 그 서지현 검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뉴욕타임스 역시 그 지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시태그 미투 운동,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고발이 이어졌지만은 광범위하고 이 적극적인 항의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이런 것들은 신속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가 과거에 상사 검사로부터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예. 다만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유린, 이거를 일부 몇몇의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의 체질적인 병리 현상을 환부만 악마로 만들어서 도려내면 해결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마녀 화형식 거행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의 침묵과 방조의 죄를 스스로 사하고, 그러고 있는 나는 과연 떳떳한가, 그런 침묵했던 나는 그런 자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조직 문화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드러낼 걸 철저히 드러내야 되고요. 네, 그럼요. 다음 얘기는요? 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외신의 막걸리 소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는 소주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교수님 그거 아십니까? 소주가 단일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의 한 브랜드의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1위를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2위도 이제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보드카 회사거든요. 아하. 근데 2위보다도 3배나 앞서는 아주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소주가 차지하고. 압도적 1등이네요. 네. 이런 보도가 외신에서 이제 가끔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몇 차례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보도하는 외신들도 의외다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무슨 위스키 아니면 보드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주가 1위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의외다 이런 건데, 지난 12일 날 스웨덴의 엑스프레센이라고 하는 한 매체가 이 소주 관련 보도를 하면서 역시 또 의외다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모든 언론이 의외라고 자꾸 하는 걸 보면 우리 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 브랜드 마케팅이 좀 별로 성공하지 못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흔히 기업이라든가 문화 이런 이야기 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저평가 우량주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술 문화도 저평가 우량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스웨덴 엑스프레센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기사에서도 한국은 강남 스타일과 동계 스포츠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주를 생산하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이 소주의 진가를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술은 소주다. 한국의 이게 라이스 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주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이 팔리게 만든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술이 독특한 향이 된 술이 있고, 또 소주 같은 것처럼 보드카도 그렇지만은 무색무취 그런 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술이 향이 가미되는 와인, 위스키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무색무취의 그런 술이 또 무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주는 주로 우리 안주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이제 서구 사람들 보기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반주로 하기 좋다. 그러니까 그런 암시를 하면서 특히 그냥 먹기도 좋고, 우리도 자주 마십니다만 맥주와 섞은 소맥, 그리고 이제 다른 과일을 섞어서 알겠어요. 다양한 술로도 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린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우리 소주다. 이게 꼭 반가운 소식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한 팀이 아니었다는. 한 팀이 아니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한 팀이 됐잖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팀주어는 사실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예. 백철기 감독 얘기로는 6바퀴를 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김보름 선수가 3바퀴 돌고, 그다음에 박서 선수와 오선영 선수가 박지호 선수와 오선영 선수가 한 바퀴씩 돌면 한 바퀴가 남잖아요. 예. 마지막 바퀴는 같이 다 도는 걸로 전력을 다해서. 예. 노선영 선수가 뛰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뛰겠다는 백석일 감독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때 김보름 선수한테
인터뷰 내용 때문에 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예. 그랬더니 김보름 선수가 무조건 내가 잘못이다. 예. 상처를 드린 부분 사과를 드린다. 모두 뒷선수를 못 챙긴 내가 잘못이다 하고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우 선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움이 떨려서 못 나갔다. 기타기는 못 나가겠다고 해서 안 나왔고요. 예. 노선영 선수는 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래도 두 가지 의혹이 남아요. 하나는 한몸이 돼서 움직이는 팀 투어에 관중들 소리 때문에 코치 소리가 안 들렸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죠. 예. 한몸이 돼서 움직이면 숨소리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노선영 선수가 감기 몸살로 안 나온 것도 이것도 또 본인의 의사겠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방송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감기 몸살이라도. 예. 네,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또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기영로 씨가 한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어제 그 경기 끝난 후에 노선영 선수가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한 팀이라면 울고 있는 선수 옆에 다른 선수들이 가서 같이 있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울고 있는 선수를 놔두고 두 사람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팀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 자기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해서 예. 그 언니거든요. 29살이고 25살, 19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언니가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울음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 예. 그냥 딴짓했던 자체가 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예. 또 박대영 코치가 이제 가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그 박대영 코치가 전체 스피드스케이팅 코치거든요. 전체 네덜란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데 이분은 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승훈 선수가 어지기를 1000m 금메달 땄잖아요. 예. 그때 4위 했다가 동메달 따면서 무슨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승훈 선수를. 예. 자기 나라 스벤크라모 선수의 금메달을 뺏은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무등을 배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진짜 스포츠맨십이 이 사람의 스포츠맨십을 닮았다면 예. 이 사람의 지도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어제 박대영 코치가 유래했던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뛰었던 두 선수는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건 한 네. 팀이 아니었다 이 말인데. 네. 그럼 그 같이 뛴 그 두 선수의 개인적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팀 그 빙상 연맹이나 팀 감독 코칭 스태프의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같이. 예, 빙상 연맹이 항상 파벌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한국 패대 선수들이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이승훈, 김보름, 정지훈 선수가 며칠 동안 따로 훈련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긴 시간 동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빙상연맹이라든지 코칭 스태프라든지 또 이번에 박철기 감독, 선수 다 이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빙산 연맹을 둘러싼 잡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아까 방금 언급하신 고질적 파벌, 그게 이번에도 또 드러난 거 아닌가요? 네, 20년 넘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짬짬이 사건, 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국내 파벌 문제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거, 또 최근에도 선수들의 잇따른 이탈 행위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게 이제 빙상연맹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이런 데서는 이제 파이가 크기 때문에 네. 이 국가대표가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타를 걸거든요. 예.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기영로 씨 빨리 목소리 회복하셔야지 이거 인터뷰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네요. 말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본질적 의미의 청원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렇죠. 일단 띄우고 보자 그렇죠. 라는 식의 될 수가 있고 청원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꼭 필요한 청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휘발성이 높은 사안들에 비해 가지고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혀버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청와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저 이런 제안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권익위의 신문고 제도라든지 그렇죠. 국회 청원 제도라는 원래 이제 제도화된 것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이쪽으로도 좀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 청원의 인기몰이가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회 청원, 국민권익위 신문고 이런 게 소홀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 원래 거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여자 컬링 대표팀이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늘 미국하고 경기했는데 또 이겼죠. 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7차전에서 세계 랭킹 7위의 미국을 9대6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초반 4엔드까지는 미국이 3대2로 앞서갔는데요. 5엔드에서 한 번의 찬스로 4점 스틸을 거두면서 역전했습니다. 네. 그 미국이 10엔드 마지막 스톤을 남기고 경기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6승 1패, 조 1위로 10개 참가팀 가운데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 여자 컬링이 처음 올림픽에 나갔던 게 4년 전 소치 대회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부터 컬링 중계 보는 재미에 빠지긴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8등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4년 만에 4강 그리고 1위로 진출. 참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마지막 경기를 했죠. 네, 오늘 스웨덴과 7-8의 결정전에서 1대6으로 패했지만 역사적인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모두 5번의 경기를 치렀고요. 아쉽게도 1승의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만 경기 내내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오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팀 코리아 이렇게 외친 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머리 감독도 선수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박초로 북한 감독과도 포옹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정부가 한국 GM 군산공장이 위치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 절차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 뭡니까? 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즉 근로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실업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으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종합 취업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 지역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겸 대변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정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자금 보조와 융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그 GM 경영진들이 정치권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어 카잼 한국 GM 사장이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또 여야 원내대표들과도 각각 비공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예. 네, 참석자들에 따르면 GM 측은 군산공장 폐쇄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요. 예.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자구책에 대해서는 신규 차종 2종을 창원 부평공장에서 집중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네. 정작 이런 투자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공장은 예정대로 폐쇄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테니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인질 협상이다.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인질까지 잃지 말고 그냥 인질을 포기하라. 뭐 이런 댓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임금으로 생산성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로 밝혀지고 있는 5.18 이번 특별법으로 낱낱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지금 큰 논란이죠.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시켜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서 만 하루도 되기 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그러고요. 스피드스케이팅 그 팀 추월팀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국제통상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해외 언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셈이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진상들을 밝히게 될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인데요. 예. 크게 보시면 이제 5.18 그러니까 80년도 있었던 거죠. 5.18 당시에 군에 의한 학살,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도 있었고요. 상해, 실종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고요. 또 안매장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매장지의 소재, 또 유해 발굴, 또 수습하고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인권 침해나 또 각종 조작 의혹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되고, 특히 군이 시민들에 대해서 최초 발표한 게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느냐를 좀 따지는 거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헬기 사격,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시민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밝히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간에 좀 의혹이 있다,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털고 가자, 진실을 밝히고 가자,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개입 의혹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법안들을 제기한 의원들이 낸 법안에 보면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따져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상임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그걸 침투 조작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북한군 개입 여부도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누가 그러면 조작했는지, 침투가 있었다고 조작했는지 따져보자, 두 가지를 다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북한군이 실제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던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면 당연히 개입이 없었다는 게 만약 밝혀진다면 그러면 왜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됐는지로 당연히 연결되겠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권한을 갖느냐, 활동 기한은 얼마냐,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 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위원이 9명입니다. 상임위원이 3명이고요.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4명을 추천을 하고요. 야당에는 교섭단체도 있고 비교섭단체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4명, 그래서 9명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끌고 가게 되고요. 권한이 우리 실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줘서 좀 실효성을 갖도록 해놨는데 동행명령권도 부여를 했고요. 청문회도 할 수 있게 해놨고 또 필요하면 국회에 특검 수사를 좀 의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9명이지만 그 밑에 실제로 일할 실무진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진은
30인 이내인가요? 50인 이내로 정리를 해놨는데 예. 상임위원이 3명이니까 이 상임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들을 오래 연구하시고 추적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단위도 꾸리고 하면 또 현 정부가 상당히 이 진상규명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도 특히 이번에는 예.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최초 발포의 뭐 책임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하.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예. 일단 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예.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뒤에 이제 책임 묻는 것만 가지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공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협조를 안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진실을 좀 있는 그대로 규명을 하고 예. 처벌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풀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자신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된 거거든요. 네. 합의 처리를 한 것이고 서로 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된 거고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야당의 의견들을 많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 갖고 붙들을 잡을 명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국방위에서 야당원들과 협의해보니 이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의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철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역시 의결됐다면서요? 네. 요거는 과거 한때 활동했던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다시 만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때 3년 동안 활동했는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의혹을 다 못 푸신 유가족분들이 많죠. 계속 이걸 해달라고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때 못다한 것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것도 좀 밝혀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다 밝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거는 몇 년이나 또 활동하게 됩니까? 요것도 3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낼 때는 상설기구를 하자고 했는데 이건 뭐 계속 상설을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반론이 있어서 저는 뭐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3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 3년 동안 못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법안이 있는데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되면 3년 이후에는 그 군인권 보호관이 이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상설기구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본회의 통과 무난하겠죠? 이거는 아마 5.18 특별법보다 더 쉽게 본회의에서 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만시지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지금 아주 논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선수가 동시에 보통 들어오는데 한 선수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마치 그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선수 탓하는 듯한 그런 멘트들이 나와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무려 30만 명이 넘게 지금 참여했습니다. 두 선수, 기자회견을 한 남은 그 두 선수 자격 박탈해라. 빙상연맹 엄중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인데요. 조금 전 5시 반에 이 팀 감독과 논란이 된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자,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이 좀 쉬셨네요. 네. 대부분 다 압니다만은 팀 추월 경기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여자는 6바퀴, 남자는 8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3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그 팀의 3위 선수 들어오는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됩니다. 예. 마지막 선수의 기록인데 마지막 선수만 놔두고 앞에 두 선수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기죠? 거의 없는데요. 어제 폴란드전에서도 공개 조금 있었고요.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도저히 컨디션이 나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네. 네. 오늘 이제 5시 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감독이 설명하기를 원래 이제 작전을 쭉 짜놨었는데 맨 뒤에 뒤쳐졌던 그 노선영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맨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는 작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앞에 두 선수가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 거를 코치진들이 앞에 두 선수한테 열심히 알려줬는데 제대로 그 경기장 분위기가 시끄러워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그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주 자주 화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 그 경기가 어제 저녁 8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24시간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됐죠. 32만 명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게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죠. 20만 명이 넘으면. 한 달 내 20만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내에 20만 명.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그냥 정한 규칙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청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빙상연맹 적폐 청산, 청와대가 해달라 이거거든요. 청와대가 그거 할 수 있나요? 없죠.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선수들이 잘못을 했다면 이게 또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터뷰도 해야 할 거고 징계위원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빙상연맹 적폐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의 승마협회 개입, 그때도 명분이 적폐청산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닌데 네티즌들은 그냥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싶으면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이게 또 청와대 얼마를 넘은 게 화제가 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되건 안 되건 간에 화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일단 거기로 가고 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죠. 지금까지 그 한 달에 20만 명을 넘긴 청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 15번째예요. 이번 게. 벌써? 보면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치 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뭐 권역 외상센터 지원 강화, 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정형식 판사면 요건 답이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사죠. 정판사. 마침 공교롭게 여기 대한 답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죠. 조금 아까. 답은 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판사의 이제 거취에 판사에도 관여할 수 없죠. 사법부가 엄연히 독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원래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이 나와서 답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할 수 없다라는 답 때문인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대답을 했어요.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은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정 비서관이. 딱 법에 있는 그대로 읽어준 거죠.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그 청원이 참 꽤 있었죠. 그러니까 20만 돌파한 것 중에 이미 답한 것 중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답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조두순 출소 반대. 이건 뭐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뭐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 나온 형량 그대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 예를 이런 들면 식의 법 개정에 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답변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시간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이건 뭐 전 곧 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이런 건 이제 청와대 답을 할 수 없거나 이 자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지는 것들.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뭐 국회의원 급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이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청원 한 달에 20만 명 넘으면 어쨌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도 나도 또 그 진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냐 따지지 않고 막 몰려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런 현상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정혜성 비서관이 판사 징계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덧붙였어요. 국민 비판을 새겨 듣는 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책무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청원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청와대로 청원이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좀 청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 뭐 예. 모든 고3 수험생에게 치킨을 한 마리씩 쏩시다. 뭐 롱패딩을 못 입게 합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이건 이제 다른 기관의 문제가 커요.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된 청원이라든지 이게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로 집중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데 예.